어느 가을밤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119에 전화를 걸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모두 죽었어요. 잠시 외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하고 15살 큰아들 그리고 10살 작은 아들이 모두 칼에 찔려서 숨져 있었다는 그런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어떤 심정으로 수화기를 잡고 전화를 했을까요? 아파트 현관앞 복도에서부터 이 핏자국이 선명했고요.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거실 한가운데에 운동화 한 짝이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실에는 아내와 큰아들이 피를 흘린 채 누워 있었는데요. 두 사람 모두 머리에 뭔가 맞은 듯 한머리 되어 있었고요. 칼에 수십 차례 찔린 상처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어진 그 핏자국을 쭉 따라가 보니까 거실 옆에 있는 욕실 근처에서 작은 아들도 누워 있었는데요. 수십 차례 칼에 찔린 흔적과 둔기로 머리를 맞은 듯한 상흔이 있었습니다. 진짜 기겁할 노릇인데 누가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걸까요? 경찰이 살펴봤는데 침입하는 흔적도 없고 사라진 금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가족에게 원한을 가진 이제 면식범의 소행으로 봤습니다. 대체로 이제 이런 사건이 나면요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항상 제1 용의자가 되는 게 그 순서인데요. 그래서 남편 고 씨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죠. 설마 남편이 자식까지 이렇게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과연? 남편 고 씨는 이런 진술을 했어요. 저녁 7시 50분쯤에 집을 나가서 집 근처에 있는 PC방을 갔었다. 그리고 밤 11시 30분경에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와 아이들이 이미 숨져 있었던 거다. 비슷한 시각에 그 PC방에 이제 고 씨가 그 OTT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본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에 한 2주 동안 그 PC방에 3번 정도 다녀간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CCTV를 확인해 봤는데요. 진술한 대로 저녁 7시 50분쯤에 집을 나갔고 아내가 집을 나갔다가 5분 뒤에 집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이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고 씨가 집을 나간 후에 아내와 아들들이 이제 변을 당한 거잖아요. 그럼 확실히 남편이 범인이 아닌 거죠. 범인이 대체 누굴까요? 두 아들에 대해서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두개골에 함몰골절이 있었고요. 이게 너무 잘해. 목에 수차례 흉기로 찔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역시 손상의 패턴이 두 아들과 동일했습니다. 명백한 타인에 의한 손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범인일까요? 그런데 경찰이 탐문을 하는 도중에 이웃들한테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듣는데요. 어느 날은 아내하고 큰아들이 집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현관문에 이제 안쪽에서 잠궈놓고 안 열어주는 거지. 남편분이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갔던 것 같은데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CCTV를 살펴보다가 좀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요. 고 씨가 7시 50분에 이제 나갈 때 입었던 옷과 11시 반에 돌아왔을 때 입었던 옷이 그 묘하게 좀 달라 보였던 겁니다. 비슷하게는 입고 있었지만 청바지의 진하기나 이 남방의 색깔이 약간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경찰이 고 씨의 PC방 사용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9시 10분부터 11시 10분까지 사용 기록이 있는 거예요. 아까 7시. 7시 50분에 나갔잖아요. 근데 그 9시가 넘어서 PC방을 갔다고요? 그때부터 경찰이 사건 현장 그 인근을 샅샅이 그 수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파트 인근에 있는 공원, 수풀에서 이것을 발견했어요. 뭐가 나오지? 남편이 집을 나설 때 입고 있었던 똑같은 남방과 청바지. 보시다시피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공용 고무망치, 그다음에 부엌용 칼. 이거 스모킹건이잖아요. 말도 안 돼. 살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주변을 수사하던 경기 광명경찰서는 오늘 오후 세모자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아까 그 CCTV 상으로는 고 씨가 집을 나간 후에도 아내가 살아 있었잖아요. 고 씨는 그 오후 7시 50분쯤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는 CCTV가 없는 아파트 뒤쪽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다시 아파트로 들어왔던 겁니다. 아, 몰래. 그리고는 이제 계단을 통해서 15층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서 들어간 거고요. 아내한테는 1층에 돈가방을 내가 좀 놔두고 왔으니까 그걸 좀 가지고 와라 하면서 아내를 집 밖으로 내보냈던 겁니다. 알리바이까지 마련을 한 뒤에 작정하고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거예요. 치밀하다. 아내를 집 밖으로 내보낸 고 씨는 거실에 컴퓨터를 하고 있는 큰아들에게 다가갑니다. 손에는 미리 준비해둔 고무망치를 들고 큰아들의 머리를 다짜고짜 수차례 내리치게 됩니다. 아파트 1층에 돈가방이 없는 걸 확인한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다급히 뛰어가서 큰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경찰이 처음에 집에 들어갔을 때 신발 한 짝이 거실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미처 신발을 벗을 시간도 없을 만큼 다급했던 겁니다. 하지만 고 씨는 큰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아내를 무참히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10살 난 작은 아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때 작은 아들은 어디 있었나요?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 씨는 작은 아들을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과 아내와 같은 방식으로 작은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고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검찰로 넘겨지면서 이제 고 씨가 좀 이상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들과 아내 살해하신 거 안 미안한지 어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신 건지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불화로 그러신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8년 전에 기억을 잃었고요. 그때 8년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제 어머니는 버려졌고 저는 뭐 ATM 기계가처럼 일만 시키고 뭐 조금씩 몰아다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8년 전에 기억을 잃었다고 해요. 드라마가 망쳐놨나 싶어요. 이게 뭐 가당키나 합니까? 고 씨가 아내와 차 안에서 다투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8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어머니와는 연락도 안 하고 자신은 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워서 살인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음성 녹취 파일이 발견이 됩니다. 네. 범행의 순간이 녹음된 파일이었는데요. 들어보니까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어요. 고 씨가 큰아들을 이 범행 도구로 무참히 내리친 후에 큰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 죽는 거죠? 그렇지? 이게 뭐야? 이 한 사람이 그러면 죽어가는 거지 그렇지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대검 심리분석실에 고 씨에 대한 분석이 의뢰가 됐는데요. 자기의 내면에 3개의 인격이 존재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인격이 있어요? 제 안에는 명, 소심이, 쩐 이렇게 3개의 인격이 있습니다. 명은 가장 오래된 인격이에요. 소심이는요? 소심이는 저번에 물어보니까 기억이 상실된 후에 나타났다고 해요. 그리고 쩐은 최근에 나타난 친구인데 돈 욕심이 많고 집착이 심하다고 해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세계의 인격이라는 게 그 뭐 지킬 박사와 하이드 뭐 그런 건가요? 거실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보면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고 또 한참 밥을 먹고 있다가 또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면 화장실에 앉아 있고 뭐 이런 경험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드라마에서 화면 전환되듯이 순식간에 상황이 확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중인격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고 씨의 주장을 믿을 수 있는 건지 다중인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겠어요.
23 아이덴티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빌리 밀리건이라는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납치 3회, 무장강도 3회. 그런데 변론 과정에서 심리 검사를 했는데 다중인격장애, 정확한 진단명으로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겪고 있다고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다중이 인격이 실제로 존재하기는 한다는 건데 왜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은 트라우마로 보고 있습니다. 빌리 밀리건의 경우를 보면 어린 시절에 양 아버지에 의해서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라나면서 인격이 분리되고 수사를 하는 와중에는 분리된 인격이 총 24개까지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고 씨도 이 어린 시절에 이런 충격적인 경험이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고 씨에 대해서 거짓말 탐지 검사라고 불리는 심리생리 검사, 행동 분석, 임상 심리 평가와 같은 이 통합 심리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고 아무개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서로 다른 인격 간에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는 게 분명합니까? 네. 면담 중에 그 인격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좀 신나하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이라니요? 둘이 목소리도 똑같나요? 그랬더니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완벽히 다르다고도 생각되진 않고. 말을 좀 얼버무리네요. 이 목소리에 대해서 기습적으로 좀 질문을 해본 건데요. 이때부터 고 씨가 상당히 긴장하면서 초조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핑크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이제 다중인격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과 대답에 관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보시면 지금 호흡 반응의 패턴들이 보면 좀 깨지고 좀 느려지고 작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초록색 그래프가 피부 전기 반응이라고 해서요. 땀의 분비량을 보는 건데요. 핑크색 구간에서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죠. 다른 인격에 대해서 그럼 거짓말을 한 게 분명한 거죠. 또 한 가지 처음에 범행 동기를 물었을 때 큰아들이 고 씨에게 아빠를 죽이고 싶지만 용기가 없어서 못 죽이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심리생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큰아들이 아빠를 죽이고 싶지만 용기가 없어서 못 죽인다는 말을 했다는 게 분명합니까? 네. 검사 결과가 어땠나요? 네, 거짓 반응이 아주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정말 어이가 없네요. 죄책감이 없나 봐요. 큰아들이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다른 인격이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소심이가 한 거래요. 고 씨가 심신미약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기능 검사에서는 상위 10% 이내에 들 정도로 상당히 우수했습니다. IQ도 125로 똑똑한 축에 속했고요. 고등학교 때 이제 전교에서 1, 2등을 할 정도로 공부도 대단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담을 해보니까 언어 구사 능력이라든지 의사소통 능력도 상당히 뛰어났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정말로 아주 극단적으로 증상이 아주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심신미약을 어설프게 흉내내려고 일부러 이상한 행동을 꾸미고 있거나. 고 씨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해리성 정체감 장애, 즉 다중인격을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뒤집을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발견됩니다. 큰아들의 휴대폰을 발견했는데요. 살펴보니까 무려 30여 개의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와. 사건이 발생하기 3주 전부터 녹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 녹음된 상황은 이렇습니다. 너 왜 내 슬리퍼를 허락 없이 신고 가냐? 내가 저때 뭘 잘못해서? 넌 죽어도 용서 못해. 와, 무슨 슬리퍼를 신고 나갔다고 이렇게까지 쌍욕을 들어먹을 일인가요? 이 녹취 파일 중에는 큰아들이 직접 남긴 음성도 있었습니다. 들어가기 무섭다. 죽지는 않겠지? 들어가면 무시하거나 넌 뭐야 이 라고 하거나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신한테 큰 일이 닥칠 거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고 씨는 그 큰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먼저 죽인 거라고 했었잖아요. 녹취 파일을 들어보니까 정작 큰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큰아들은 정말 절박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참극이 시작되기 3시간 전부터 다음 날 오전 경찰이 휴대폰을 발견하고 정지 버튼을 눌러 멈출 때까지 총 15시간의 상황이 녹취되었습니다. 와, 그날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잠시 얘기 좀 하자. 그간 상처받은 게 있다면 미안하다. 네 엄마와 화해했다.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사실 아내가 이제 이혼을 하려고 했어요. 이 사람하고 살겠습니까? 대신 조건 하나 붙였습니다. 큰아들하고 화해를 해라. 그러면 내가 이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고 씨가 이제 큰아들을 불러서 지금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잘 지내보자고 다독였던 겁니다. 그런데 3시간 뒤에 고 씨는 큰아들의 머리를 둔기로 무참히 내리친 겁니다. 그렇게 의식을 잃어가는 큰아들을 보면서 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죽는 거죠? 그렇지? 지금 이거 지금 고 씨가 스스로 묻고 답한 건 거죠? 야, 근데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은 이때 아내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고 씨를 제지하기 위해 달려든 아내의 음성이 고스란히 녹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아내의 머리도 수차례 내리쳐 쓰러뜨렸습니다. 정신이 잃어가는 와중에도 아내는 큰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닥을 기어서 다가갔습니다. 그런 아내를 두고 고 씨는 다시 무참히 가격했습니다. 그리고는 큰아들과 아내가 정신을 잃자 고 씨는 욕실에 있던 작은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욕실에서 나와봐 아들아. 나와봐. 네. 형과 엄마에게 했던 것처럼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리고는 혼잣말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안 죽어?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고 씨는 주방으로 가서 식칼을 꺼내 들고는 쓰러진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디오스. 잘 가. 오, 소름이 확 돋아요. 아내와 두 아들의 목 부위를 칼로 수십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만약에 이 녹음 파일이 없었더라면 가해자의 말만 우리가 계속 들었을 텐데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나쁜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일말의 죄책감도 없고 오히려 본인이 하는 행동을 밖으로 중계하고 있잖아요. 고 씨의 주장에 의하면 자기 내면에 3개의 인격이 있고 인격이 서로 대화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범행 당시에 다른 인격이 저지른 상황을 본 인격이 기억을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한 다중인격 장애는 본인에게 다중인격이라는 거가 있다는 것조차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별도의 인격체가 활동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신미약을 주장이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고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인격이 한 인격체 내에 공존한다면 이건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왜 고 씨는 본인이 다중인격이라고 믿고 그렇게 주장을 펼치는 걸까요? 고 씨는 아마도 자신에게 내재돼 있던 다양한 기질을 기억을 상실하는 등 여러 일을 겪으면서 과장되게 받아들이고 과장되게 호소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 거죠. 결국 재판부는 이제 휴대폰 녹음 파일과 우리 통합 심리 분석 결과를 종합해서 고 씨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설사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했고요. 그렇죠. 알리바이까지 만든 걸 보면은 심신미약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혹시라도 다중인격을 호소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할 거라면 꿈 깨졌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고 씨가 대체 왜 본인의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을 이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살해한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해요. 고 씨의 경우에
2020년에 다니던 직장을 휴직하고 백수가 됐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버리면 왜곡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악화되어 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피해의식이 점점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자존감을 스스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살아낼 힘도 없으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면 여기서 이 괴리감이 생깁니다. 인정해주지 않는 남만 탓하면서 지내게 되면 내 안에 우울감이 더 심해지죠. 이 사건의 경우도 자신이 집안에서 겉도는 상황을 오히려 다른 가족 탓이라고 여기고 있죠. 나를 왜 인정 안 해줘? 야, 나 돈 못 번다고 무시하냐? 이런 자격지심이 결국 분노로 튀어 올라와 버린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했다기보다는 고 씨가 고 씨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 그거겠지.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가 큰아들이 3주 전부터 녹음을 했잖아요. 맞아요. 이때라도 어디선가 누군가 도움을 좀 베풀 수 있었다면, 받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 씨는 어떤 판결을 받았나요? 계획적인 살해 방법, 잔혹한 범행 수법,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계획 범죄에다가 이게 잔혹 범죄잖아요. 거기다가 가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요. 이거 사실 사형감 아닌가요? 일반 살인죄는 5년 이상 무기 또는 사형인데 존속살인은 7년 이상 무기 또는 사형으로 이렇게 가중처벌을 해요. 근데 예전에는 비속살해 같은 경우 오히려 감경을 해줬었어요. 왜 감경을 해요? 왜요? 영아살인죄 같은 거는 53년도에 이제 형법이 만들어지면서 전쟁통이잖아요. 원치 않는 임신,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참작이 돼서 이제 영아살해 같은 경우는 감경을 해줬던 건데 너무 충격적이다. 작년부로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속살해도 지금 처벌이 약해요. 부모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어? 와, 이런 진짜 식으로 인식하는 충격적이다. 경향이 없잖아. 있긴 하다는 거죠. 자식을 부속물로 바라보고 그렇죠. 소유로 보는 거죠. 독립적인 인격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과거의 잘못된 생각이 이게 이제 아마 반영이 된 거 아닌가. 맞아요. 정말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떨면서 이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어야만 했던 그 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려옵니다. 아이, 또 노인, 상대적인 약자에 대한 폭력과 또 가장 안전해야 되는 공간인 가정을 파괴했다는 점에서 더더욱 죄가 무겁다고 봅니다. 평생의 죄를 뉘우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인격이 아니라 본인이 했다는 걸 좀 알았으면 그럼요. 좋겠어요. 맞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세상에 낳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자식이 부모의 소유는 아닙니다. 자식을 죽이는 비정한 부모가 더 이상은 없길 바라며 오늘 스모킹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수사한 살인사건의 기록입니다. 40대 택시기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살인사건. 경찰은 최모군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속옷만 입고 형사들에게 둘러싸인 채 폭행을 당하게 돼요. 전형적인 강압 수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거였습니다. 교도소 들어가 있는 아이가 너무 어리고 이미 3년 동안 감옥에 있었으니 제 양심상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장으로 갔습니다.